폴란드 바르샤바 거리에 갑자기 늘어나는 한글 간판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렉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려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지나던 익숙한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카페 하나가 간판을 바꾸는 정도야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보니 그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숍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는 걸 보고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서점도 한글 간판을 달았고 심지어 동네 약국까지 한글로 된 작은 간판을 추가로 달아놓았습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간판만 바뀐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가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운영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가던 문구점은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이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그냥 진열대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물건들이 이제는 종류별로, 색깔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문을 받는 방식이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고 커피를 만드는 순서도 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글 간판이 늘어나는 것과 이런 운영 방식의 변화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제가 사는 동네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바르샤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을 단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고 그런 가게들은 대부분 전보다 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내 중심가를 걸어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주요 쇼핑거리에도 한글 간판을 단 상점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게들 앞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뉴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식 경영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바르샤바에 한국어 학원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수강 신청이 거의 마감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자리 하나가 남아 있어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이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한국어 학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실 안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제 또래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 성인들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르샤바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 앞자리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온 여성분도 있었고 뒤쪽에는 대학 교수로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수강생들의 직업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건축사, 회계사, 레스토랑 사장, 심지어 시의회 의원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수업 내용도 일반적인 언어 수업과는 달랐습니다.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쓰기를 배우긴 했지만 선생님이 자주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분은 한국의 법률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고 의사분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님은 한국 음식점 운영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룬 발전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워서 폴란드에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건축사분은 한국의 아파트 건설 기술과 도시 계획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대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회계사부는 한국 기업들의 재무 관리 방식에 관심이 있었고 시의회 의원부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뭔가 더 진지하고 체계적인 움직임 같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인 아냐가 최근 들어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아냐는 우리 팀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하나였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방식도 바뀌었고 동료들과의 협업 방식도 전과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팀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상사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냐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들이 예정보다 빨리 완료되고 품질도 더 좋아졌거든요. 부서장이 아냐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냐는 그때마다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더 열심히 하고 있다거나 새로운 관리 기법을 공부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냐가 혹시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분들처럼 한국의 업무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좀 어색했습니다. 아냐가 왜 그런 걸 숨기려고 하는지도 궁금했고요. 아냐의 행동이 계속 궁금했던 저는 며칠 동안 그녀를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업무 중에도 메모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장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냐의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제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의 경영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냐가 우리 팀의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매주 진행하던 회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냐가 제안한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회의 전에 미리 안건을 정리해서 모든 참석자에게 배포하고 각자 준비해올 자료의 형식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는 불필요한 잡담을 줄이고 핵심 사안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2시간씩 걸리던 회의가 1시간 만에 끝났고 결정해야 할 사안들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의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부서장은 이런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팀에서도 우리 팀의 회의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냐의 제안이 회사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냐는 여전히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봐도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라고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분들처럼 아냐도 한국의 업무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아냐와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한국 관련 공부를 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아냐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한국의 기업 문화와 업무 방식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폴란드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험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냐가 말하기를 한국 기업들의 효율성이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특히 팀워크와 목표 달성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도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냐가 이런 걸 숨기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혹시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사람이 한국 방식을 따라한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냐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사람들 중에는 유럽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외국의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냐의 실험은 분명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회사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분들도 아냐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배워서 폴란드에 적용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다면 그런 편견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팀 동료들은 새로운 회의 방식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만든 방법인지보다는 효과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아냐와의 대화 이후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그 변호사분의 법무법인을 지나다가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더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았고 서류 정리도 훨씬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 의사분이 근무하는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료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님의 가게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문받는 방식이나 음식을 서빙하는 과정이 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폴란드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정말 놀라운 정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한 제조업체는 한국 기업의 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과정과 실행력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경쟁력이 된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부나 대기업 차원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룬 발전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들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 수업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실 때마다 수강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교육에 투자해서 인재를 길러냈는지, 어떻게 기술 발전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께 여쭤보니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발전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격차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점들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냐 외에도 한국에 관심을 가진 동료들이 몇 명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개인적인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회사에서 아냐의 새로운 업무 방식이 다른 부서로 확산되면서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해온 선배, 직원들 중에는 우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이냐라고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선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에도 오랜 전통과 노하우가 있는데 굳이 외국 방식을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동양 문화가 유럽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에 한글 간판이 늘어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폴란드어나 영어도 아닌 한글이 거리에 넘쳐나는 게 이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은 가족들이 한국어 배우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들이 우리 문화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남의 나라 것을 배우느냐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폴란드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문화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너무 성급하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변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제 가족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폴란드 사람이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갈등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식을 도입한 곳들에서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아냐가 제안한 회의 방식 덕분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선배 직원들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그 변호사분의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식 업무 처리 방식을 도입한 후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졌고 실수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 방식이냐가 아니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폴란드 사회가 둘로 나뉘어 대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쪽은 변화를 받아들이자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은 전통을 지키자는 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배우되 폴란드의 전통과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모방이 아니라 선택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오히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오히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적극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1950년대에 폴란드가 한국 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친구 중 한 분이 의사로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의사분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대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 친구분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일에 대한 성실함이 남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루어낸 발전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그 친구분의 예언이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지금의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폴란드도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열정적이지는 못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런 지지는 가족 내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바르샤바 시내 여러 곳에서 한국화 현상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글 간판을 없애라는 시위도 있었고 반대로 한국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배우되 폴란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분별한 모방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수강생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지만 동시에 자국의 문화와 전통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IT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영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사이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든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냐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던 한국식 업무 방식을 회사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쟁사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했습니다. 아냐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고객 응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직원들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들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직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은 아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한국식 업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방식이 바뀌었고 업무 보고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 방식도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한국어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업무 방식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회사의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객 불만이 줄어들었고 프로젝트 완료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본 고객들이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가 가격은 저렴할지 몰라도 서비스 품질에서는 우리가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 정신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런 정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팀 전체의 성과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경쟁사들이 우리 회사의 변화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 회사가 한국 방식을 따라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언론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부 압력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회사들도 우리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진짜 실력이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큰 시련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대규모 IT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 우리 회사도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커서 성공하면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폴란드의 대형 IT 회사들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같은 중간 규모 회사가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배운 한국식 접근법이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솔루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업체계, 단계별 점검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른 경쟁사들과 우리를 차별화시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우리 팀은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배운 한국의 성실함과 정확성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발표 자료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검토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의 체계적인 접근법과 강한 실행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우리 회사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배워 적용한 모든 폴란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경제적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해온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랜 분할과 점령의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온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던 좋은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영감을 준 것입니다. 프로젝트 성공 이후 우리 회사의 변화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식 업무 방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실제로 도입하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폴란드의 문화와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분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두 나라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깊이, 그리고 한국의 역동성과 발전. 의지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르샤바 거리에서 처음 한글 간판을 봤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결국 저와 우리 회사, 그리고 폴란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편견 없이 배우고 협력할 때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만남이 바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